2022년 여름 중국에서 600년 동안 물속에 잠겨있던 것들이 햇빛 아래로 나왔습니다. 충칭시 한복판을 흐르는 장강의 강바닥, 그곳에 암초 하나가 솟아올랐습니다. 포예량이라고 불리는 바위섬 위에는 불상 3개가 서 있었습니다. 명나라와 청나라 시대에 조각된 것으로 추정되는 600년 전 석상입니다. 연꽃 좌위에 앉은 승려의 형상, 이 불상들은 만들어진 순간부터 단 한 번도 수면 위로 올라온 적이 없었습니다. 영원히 물속에 잠겨 있을 것이라고 여겨졌던 석상이 갑자기 나타난 겁니다. 이건 경이로운 장면이 아닙니다. 경보입니다. 수위가 1865년 장강 수위 관측이 시작된 이후 160년 만에 처음으로 최저점을 깼다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중국에는 댐이 98, 0개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미국이 보유한 댐의 10배가 넘습니다. 2위부터 10위까지 모든 나라의 댐을 다 합쳐도 중국 하나에 못 미칩니다. 그 어떤 나라보다 물을 철저히 통제하는 인프라를 갖춘 나라에서 어떻게 강이 마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질문을 끝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98, 0개의 댐이 있는데 강이 말라가는 이유, 그리고 이 구조가 왜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이야기인지. 그런데 이 이야기의 핵심이 댐이나 가뭄 자체가 아니라는 걸 먼저 짚고 가야 합니다. 핵심은 구조입니다. 인간이 자연을 통제한다는 착각 위에 세워진 거대한 시스템이 자연이 예상 범위 밖으로 나오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3가지 층위로 이 구조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첫째, 수력이 전기가 되고 전기가 공장이 되는 연결. 둘째, 공장이 멈추는 순간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는 연결. 셋째, 가뭄을 해결하려다 가뭄을 더 심하게 만드는 고리. 마지막에는 이게 왜 한국의 이야기인지까지. 수천성은 중국에서 인구가 4번째로 많은 성입니다. 300만 명이 삽니다. 한국 전체 인구의 1.6배에 달하는 사람들이 이 성 하나에 모여 삽니다. 그런데 이 성은 단순히 인구가 많은 곳이 아닙니다. 반도체 부품, 태양광 패널, 전기차 배터리,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공장들이 밀집한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기지입니다. 세계 어딘가에서 조립되는 전자제품과 자동차 안에 이 성에서 만들어진 부품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성의 전력 구조에 치명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전기의 80%를 수력 발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산이 많고 강줄기가 풍부한 지형을 이용해 수십 년간 댐을 지어온 결과입니다. 강물이 댐을 통과하며 터빈을 돌리고 그 터빈이 전기를 만드는 구조입니다. 단순합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구조가 치명적입니다. 비가 오면 강물이 차고, 강물이 차면 터빈이 돌고, 터빈이 돌면 전기가 납니다. 그런데 비가 안 오면 전기도 안 납니다. 배관은 완벽하게 깔려 있는데 수원지에 물이 없는 집입니다. 아무리 정교하게 파이프를 연결해도 꼭지를 틀면 공기만 나오는 구조. 2022년 여름, 그 상황이 정확히 현실이 됐습니다. 70일이 넘는 시간 동안 기온이 40도를 웃돌았습니다. 낮에도 밤에도 열기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장강 유역에 내린 비의 양은 정상 대비 45%에도 못 미쳤습니다. 절반도 안 내린 겁니다. 기후학자들이 이 가뭄의 재현 주기를 분석했습니다. 기온과 강수량을 모두 고려해 과거 데이터와 비교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1000년에 한 번 올 수준의 가뭄이었습니다. 1000년에 한 번이라는 건 인류 문명 전체 역사에서도 손에 꼽힌다는 뜻입니다. 중국 기상청도 이 가뭄을 1961년 전국 기상 관측 체계가 구축된 이후 최악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직접적인 피해 인구만 912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뭄이 진짜로 드러낸 건 단순한 물 부족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이 수십 년에 걸쳐 쌓아 올린 수력 발전 시스템 전체가 한순간에 멈추는 구조가 수면 위로 올라온 겁니다. 쓰촨성의 한 농촌 마을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여름마다 충분한 물이 흘러오는 계곡 옆에서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2012년 여름 그 계곡이 말랐습니다. 완전히 물이 흐르던 계곡 바닥이 사람들이 걸어서 건너는 마른 길이 됐습니다. 노인들이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이 계곡이 마른 건 태어나서 처음 본다고. 그 마을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스촨성 충칭에서만 34개 하천이 동시에 말랐습니다. 66개 하천이 완전히 고갈됐습니다. 하나의 광역시 안에서 거의 모든 행정구역이 동시에 물이 끊긴 겁니다. 2022년 여름 스촨성의 수력 발전량이 절반으로 꺾였습니다. 강물이 줄었으니 터빈이 돌아가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 전력 수요는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40도가 넘는 폭염이 계속되면서 에어컨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냉방 가동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전력 수요가 전년 대비 25% 치솟았습니다. 공급은 반으로 줄었고 수요는 4분의 1이 늘었습니다. 양쪽에서 동시에 가위처럼 벌어지는 구조입니다. 결과는 공장 셧다운이었습니다. 일본의 도요타가 스촨 공장 가동을 멈췄습니다. 대만의 폭스콘도 멈췄습니다. 세계 최대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 CATL도 멈췄습니다. 반도체, 태양광 패널, 자동차 부품을 만들던 수천 개 공장이 최소 6일간 동시에 멈춰섰습니다. 스촨성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전력 부족 사태를 선언했습니다. 거리에 가로등이 꺼졌습니다. 에스컬레이터가 멈췄습니다. 도시의 야간 조명이 꺼졌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 부품을 만들던 공장들이 전기가 없어서 한꺼번에 멈춘 겁니다. 당시 세계 경제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공급망 정상화의 어려움을 겪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거기에 중국 남서부의 전력난까지 겹쳤습니다. 바로 여기서 소름 돋는 구조가 보입니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된 배경에는 값싼 전기가 있었습니다. 그 값싼 전기의 상당 부분이 수력 발전이었습니다. 강물이 마르면 전기가 끊기고, 전기가 끊기면 공장이 멈추고, 공장이 멈추면 전 세계 공급망이 흔들립니다. 이 연쇄 반응이 이론이 아니라 2022년 여름 실제로 벌어진 현실입니다. 강만 마른 게 아니었습니다. 호수가 사라졌습니다. 호양호는 중국에서 가장 큰 담수호입니다. 가장 넓을 때 면적이 583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서울 면적의 거의 6배입니다. 이 거대한 호수가 2022년 여름에 정상 크기의 25%로 쪼그라들었습니다. 4분의 3이 사라진 겁니다. 수위는 19m에서 7mm에서 10임 넘게 떨어졌습니다. 아파트 4층 높이만큼 물이 빠진 겁니다. 9월이 되자 포양우의 수면 면적은 최대 시기의 10%에도 못 미쳤습니다. 호수 바닥이 온전히 드러나면서 풍경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물이 있어야 할 자리에 소떼가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관광객들이 호수였던 곳 위를 걸어 다녔습니다. 배가 다니던 자리에 사람이 서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호수에 떠 있어야 할 대형 선박들이 마른 바닥 위에 옆으로 누워 좌초돼 있었습니다. 호수물에 의존하던 관계 시스템이 끊기면서 주변 농경지의 벼와 작물이 말라갔습니다. 일부 마을에서는 주민들에게 공급되던 식수마저 중단됐습니다. 물을 구하러 수 킬로미터를 걸어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중국에서 가장 물이 풍부하다고 여겨지던 남부에서 식수 위기가 발생한 겁니다. 바로 옆에 있는 둥팅우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중국에서 두 번째로 큰 담수호, 수면 면적이 11월 기준으로 정상의 3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중국에서 가장 큰 두 개의 담수호가 동시에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대의 댐이 이때 나섰습니다. 삼협댐, 세계 최대 수력발전소입니다. 설치 용량 22, 500MW 원자력 발전소 20기에 맞먹는 규모입니다. 1994년 착공에 2006년 완공까지 12년이 걸렸습니다. 총 건설비는 약 260억 달러, 하나로 35조 원에 가까운 돈이 투입된 인류 역사상 가장 비싼 데입니다. 정상 운영 수위가 107시범입니다. 그런데 2022년에는 수위가 약 104시범까지 떨어졌습니다. 아파트 10층 높이만큼 물이 내려간 겁니다. 중국 정부는 중하류의 가뭄을 완화하기 위해 삼협댐에서 5일간 5억 톤의 물을 긴급 방류했습니다. 그런데 삼협댐 자체도 물이 부족한 상태에서 방류를 한 겁니다. 상류에서 들어오는 유입량이 1949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들어오는 물이 역대 최소인데
나가는 물은 역대급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삼엽댐의 발전량은 3분의 1이 줄었습니다. 35조 원을 쏟아넣은 세계 최대의 댐이 물 저장고의 역할도 발전소의 역할도 동시에 이뤘습니다. 댐은 물을 가두는 기계이지 물을 만드는 기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로 소름 돋는 건 이 위기 앞에서 중국이 선택한 해결책입니다. 수력 발전이 마비되자 중국은 석탄을 꺼냈습니다. 2022년 기준 중국 전체 발전량에서 석탄 화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61.7%입니다. 전국 단위로 보면 석탄이 여전히 압도적인 에너지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역 편차에 있습니다. 스촨이나 윈난 같은 남서부 지역은 수력 비중이 80%에 달합니다. 이 지역에는 석탄 화력 발전소가 거의 없습니다. 전국에는 석탄이 넘치는데 정작 수력이 무너진 지역에는 당장 대체할 발전소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직접 나섰습니다. 전국의 석탄 광산의 생산량을 최대로 늘리라고 지시했습니다. 신규 석탄 화력 발전소의 건설 인허가를 대거 승인했습니다. 전력난을 겪고 있는 와중에 석탄 발전소를 더 짓겠다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결국 2023년 중국의 석탄 사용량은 전년 대비 4.4% 더 늘었습니다.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이 배출량을 더 늘린 겁니다. 기후변화를 막겠다던 약속과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인 겁니다. 이 지점에서 고리가 닫힙니다. 석탄을 태우면 탄소가 나옵니다. 탄소가 대기에 쌓이면 지구 온도가 올라갑니다. 지구 온도가 올라가면 증발량이 늘어나고 강수 패턴이 불규칙해지면서 가뭄이 더 심해집니다. 가뭄이 심해지면 수력 발전이 또 마비됩니다. 수력이 마비되면 다시 석탄을 꺼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고리입니다. 이건 추측이 아닙니다. IPCC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명확하게 경고한 내용입니다. 지구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상 오르면 극한 가뭄의 빈도가 지금보다 2배에서 3배 늘어납니다. 이미 과거에 10년에 한 번 오던 극한 가뭄이 지금은 70% 더 자주 찾아오고 있습니다. 점점 더 잦아지고 있다는 건 앞으로 더 나빠진다는 뜻입니다. 역사 속에서 이와 비슷한 구조적 함정을 본 적이 있습니다. 20세기 초 미국 중서부에서 벌어진 더스트볼 사태입니다. 광활한 대초원을 개간해 밀밭을 만들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식량 생산량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에 걸쳐 대지를 덮고 있던 토착 식물이 사라지면서 표토가 노출됐습니다. 1930년대 가뭄이 닥쳤을 때 바람이 노출된 표토를 수천 킬로미터 밖까지 날려버렸습니다. 하늘이 검게 변했습니다. 수십만 명이 터전을 잃고 난민이 됐습니다. 문제는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미국 농업 기술은 세계 최고였습니다. 문제는 자연의 작동 방식을 통제 가능하다고 착각한 거였습니다. 중국의 98 영계댐이 불러온 착각과 구조가 닮아 있습니다. 인프라는 완벽했습니다. 자연이 예상 범위 밖으로 나오자 그 완벽한 인프라가 무력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경고는 곧바로 현실이 됐습니다. 2023년 봄 윈난성에서 똑같은 위기가 터졌습니다. 수촨 바로 옆에 있는 성입니다. 중국에서 두 번째로 수력 발전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전력의 80%를 수력에 의존합니다. 2023년 초 윈난의 강수량이 전년 대비 60% 이상 줄었습니다. 비가 안 오니 수력 발전이 다시 무너졌습니다. 윈난에는 중국 전체 알루미늄 재련 능력의 10%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알루미늄 재련은 막대한 전기를 잡아먹는 산업입니다. 전기가 없으니 재련소가 멈췄습니다. 윈난성 정부는 알루미늄 재련소의 감산 명령을 3차례 연속으로 내렸습니다. 처음에 10%, 다음에 20%, 마지막에 40%, 한 년도 안 되는 사이에 생산 능력의 거의 절반을 잘라낸 겁니다. 2022년 여름에 스촨에서 겪은 악몽이 겨우 1년 만에 윈난에서 같은 패턴으로 되풀이된 겁니다. 1년 만에 반복됐다는 건 이 위기가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반복되는 구조가 됐다는 뜻입니다. 이게 단순히 2022년 가뭄 한 번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의 물 문제는 구조적입니다.
중국의 1인당 담수량은 약이 0세제곱미터입니다. 세계 평균은 200세제곱미터. 세계 평균의 3분의 1도 안 되는 물로 14억 명이 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부족한 물마저 한쪽으로 심하게 치우쳐 있습니다. 중국 전체 강수량의 80%가 남부에 내립니다. 곡창지대가 몰려있는 북부에는 겨우 20%만 내립니다. 농사를 지어야 하는 땅에는 물이 부족하고 사람이 적은 남서부 산악지대에는 물이 넘칩니다. 완전히 거꾸로 된 배분입니다. 북부의 화북평원에서는 부족한 물을 메우기 위해 지하수까지 끌어다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다 취수된 지하수가 누적일 300억 톤입니다. 땅속의 물통마저 바닥나고 있는 겁니다. 중국 정부도 이 문제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수 북조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이름 그대로 남쪽의 물을 북쪽으로 옮기는 사업,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물 이동 프로젝트입니다. 투입된 돈이 약 100조 원, 지금까지 850억 톤 이상의 물을 북쪽으로 보냈고 1억 9,500만 명에게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한국 인구의 거의 4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도 근본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의 총량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습니다. 남쪽의 물을 아무리 퍼올려도 가뭄이 남쪽까지 덮치면 퍼올릴 물 자체가 없습니다. 2022년이 정확히 그 상황이었습니다. 100조 원짜리 인프라가 하늘 앞에서 멈춘 겁니다. 그리고 2023년 상반기 전 세계 수력 발전량이 8.5% 감소했습니다. 지난 20년 사이 가장 큰 낙폭이었습니다. 그 감소분의 절반이 중국 한 나라에서 나왔습니다. 중국의 가뭄 하나가 전 세계 수력 발전 통계를 흔든 겁니다. 이 문제가 중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전 세계에서 수력 발전에 의존하는 나라들이 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브라질은 전체 발전량의 60% 이상을 수력에 의존합니다. 노르웨이는 90%에 가깝습니다. 캐나다, 에티오피아, 파라과이도 수력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기후변화가 계속되면 이 나라들도 언제든지 중국과 같은 전력 대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댐을 쌓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댐은 있는 물을 관리하는 도구이지 없는 물을 만들어내는 도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우리한테는 무슨 의미일까요? 직접적인 연결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생산 라인입니다. 2022년 수천전력 대란 당시 멈춰선 공장들 안에는 삼성, LG를 포함한 한국 기업들의 공급망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스촨과 윈난에서 만들어지는 배터리 소재와 알루미늄은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 생산과 직결됩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2차 전지 수출국인 만큼 이 소재 공급이 끊기는 건 한국 산업 전체를 흔드는 문제입니다. 더 깊은 연결도 있습니다. 한국은 수력 발전 의존도가 낮은 나라이지만 중국발 에너지 충격이 글로벌 에너지 가격을 움직이면 한국도 직접 영향을 받습니다. 2022년 수천 사태 이후 중국이 석탄 수요를 폭발적으로 늘리면서 글로벌 석탄 가격이 출렁였습니다. 한국 발전소의 연료비도 함께 올랐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제조 원가가 오르고 제조 원가가 오르면 수출 경쟁력이 깎입니다. 중국 남서부 한성의 수력 발전 위기가 지구 반대편 한국의 공장 원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현재 세계 경제의 연결 구조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연결은 따로 있습니다. 한국은 물 인프라를 오랫동안 발전시켜 온 나라입니다. 4대강 사업으로 지어진 16개의 보, 전국에 깔린 1만 7, 영여 개의 저수지와 댐 시스템. 그런데 이 인프라가 전제로 삼는 게 있습니다. 기후 패턴이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입니다. 중국이 보여준 건 그 가정이 무너지는 순간 어떤 일이 생기는지입니다. 아무리 정교한 시스템도 기후 패턴 자체가 바뀌면 설계 범위 밖에 놓이게 됩니다. 한국의 남부지방에서도 최근 몇 년간 기록적인 가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섬진강 유역의 수위 저하, 저수지 바닥이 드러나는 장면들. 일부 농촌에서는 모내기철에 농업용수가 부족해 양수기를 동원해야 했습니다. 중국에서 2022년 벌어진 일이 규모는 다르지만 한국에서도 조금씩 비슷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방향이 같다면 목적지도 결국 같아질 수 있습니다. 다시 처음에 그 장면으로 돌아가 봅니다. 600년 동안 물속에 잠겨있던 불상이 햇빛 아래로 나온 장면. 명나라와 청나라 사람들이 그 불상을 조각했을 때 그들은 이 강이 영원히 그 자리를 지킬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강은 언제나 흘렀고 앞으로도 언제나 흐를 것이라고 그래서 물속에 새겼습니다. 절대 올라오지 않을 것을 알면서 600년이 지난 2022년 여름 그 확신이 깨졌습니다. 오늘날 중국도 같은 확신 위에 98 영계의 댐을 세웠습니다. 강은 언제나 흐를 것이라는 전제, 비는 언제나 내릴 것이라는 가정, 기후는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 있을 것이라는 믿음, 그 위에 100조 원짜리 송수 인프라를 얹었고 수천 개의 공장을 세웠고 1억 9,000만 명에게 물을 공급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무 666가 안에 없었습니다. 댐은 물을 가두는 기계이지 물을 만드는 기계가 아닙니다. 하늘이 물을 주지 않으면 98영계의 댐은 그냥 98영계의 빈 그릇입니다. 냉장고가 100대 있어도 식재료가 없으면 굶습니다. 댐이 98, 영계 있어도 비가 안 오면 전기가 없습니다. 전기가 없으면 공장이 멈추고 공장이 멈추면 세계가 멈춥니다. 이 연쇄는 2022년 여름 이미 한번 현실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후 데이터가 말하는 건 앞으로 이런 여름이 더 자주 올 것이라는 겁니다.